그래서 오늘 그 발표는 RTX 과제 소개 및 투카비 X 학습 결과에 대해서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목차는 이제 RTX 과제 소개와 이제 진행 상황, 그리고 투카비 X 학습 결과를 이제 중점적으로 발표를 드리고요. 그 결론과 이제 향후 RTX 과제 진행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TX 과제는 처음에 넥스트 제네레이션 휴머노이드, 인간처럼 생각하고 느끼는 소통이 가능한 휴머노이드라는 이름 주제로 공고가 되었고요. 소주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센티넨 리즈닝은 다양한 감각 정보를 기반으로 주변 환경을 인식해서 고난도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드는 게 목표고요. 두 번째 인터랙션 앤 리즈닝은 로봇과 사람이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로봇의 활용성을 높이는 연구입니다. RTX 과제가 좀 도전적인 과제 주제를 지향하다 보니 다소 좀 모호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인간과 교감 및 소통이 가능하고 학습을 통해 성장한 휴머니드 로봇 이렇게 주제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소주제를 하나 있는데요. 첫 번째 생신행 리즈닝 부분은 공밀도 추적 센서를 개발해서 로봇 핸드의 조종함으로써 로봇 핸드로 복잡한 물체를 조작하는 것이 목표로서 이 인터랙션 앤 리즈닝 같은 경우는 시각, 촉각 정보를 사용해서 LLM을 통해서 그 작업 계획을 수행하고 또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연구입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담당한 부분은 가운데 로봇 플랫폼 앤 애핑으로 다양한 감각 정보와 토크전을 이용한 휴머노이드 전신제로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플래너 개발 그리고 새로운 작업 스킬을 빠르게 학습 및 적용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함으로써 휴머노이드 로봇을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RTX 과제는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올해 1단계 세부 개발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에서 작업 수행을 위한 말단장식 목표 위치와 힘을 계획한 신경망 학습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이 연구가 필요한 이유가 기존 인바이드 AI 연구 같은 경우에는 목표 위치만 계획하기 때문에 접촉 상황이 빈번한 작업, 예를 들어서 책상에 딱 페널을 닫는다거나 아니면 폐기물 같은 작업을 할 때는 힘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성공률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고자 말상장치 목표 위치 또는 트웬티 포지션이랑 힘을 같이 계획하는 신경망을 계획하고 이를 모방학습으로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모방학습을 위해서 엑스퍼트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거는 저희 연구실에 이미 수집되어 있는 아바타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런 퀀텀 리치 태스크에 대한 작업 데이터를 모을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신경망 모델에서 조인트 포지션 또는 엔드이펙터 위치와 힘이 계획이 되면 이걸 추정하기 위한 로봇을 제어기를 만들고 다른 연구실과 협업해서 LLM을 이용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제어하는 것까지가 1단계 개발 목표입니다. 그래서 RTS과의 진행 상황 관련해서 LLM 관련 연구를 먼저 소개해 드리면은 이거는 제가 진행한 연구는 아니고 김혜도 학생과 오해성 학생이 담당을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결과 위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첫 번째 연구 같은 경우에는 챗GPT와 이 그라운딩 기모라는 오브젝트 디텍션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주변 물체를 인식하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로봇한테 무엇을 보고 있냐, 그거 보려면 챗GPT가 그라운딩 기능을 이용해서 주변 현재 로봇이 보이는 시야에서 무엇이 있는지를 이렇게 사람한테 얘기를 해주게 되고요. 주변에 뭐가 더 있냐고 물어보면 로봇이 좌우를 살펴보면서 추가적으로 다른 물체들을 찾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연구는 이제 LLM을 이용해서 스쿼디 조인트 포즈를 생성하는 연구인데요. 사람이 말로 로봇이 하기를 원하는 동작을 설명을 하면은 GPT가 해당 동작을 하기 위한 스쿼디 조인트 포지션을 생성하는 연구입니다. 사람이 오른손을 들어라라고 명령을 하면은 GPT가 조인트 포지션을 생성을 해서 이렇게 손을 들게 됩니다. 보시면 오른손을 들라고 했는데 양손을 다 들어서 사람이 왼손 움직이지 마라라고 피드백을 주면은 챗GPT가 다시 계획을 해서 이렇게 오른손만 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핸드 시뮬레이션 세팅 관련 내용인데요. 이전에는 저희가 똑같이 핸드 따로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번 과제를 진행하면서 이 두 개를 같이 진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토카리 컨트롤러는 최대한 건드리지 않고 핸드 컨트롤러를 추가를 해서 이 핸드 모션을 생성하고자 했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은 이제 기존 이 투카비 GUI를 이용해서 이 핸들 로고 팔을 움직이고 그리고 이제 터미널 창에서 이 핸드 오픈이라는 로스 메시지를 쏴주게 되면은 핸드 컨트롤러가 이걸 서브스크라이브 해서 이렇게 로봇 그 손을 이렇게 쥐었다가 다시 펴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이번 발표의 핵심적인 부분이 힙합의 학습에 대한 내용인데요. 먼저 엑트라는 것은 액션 청킹 플랫폼의 줄임말로 지난 겨울에 전장학생이 발표한 바 있는 알로하에서 인텔 러닝을 하기 위해서 제안한 알고리즘입니다. 이미지와 현재로 스테이트가 들어오면은 그 액션 시퀀스를 제너레이티브 모델로 생성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티브 모델은 CVA를 사용하게 되고요. CVA는 인코더와 디코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코더 부분은 이제 트랜스포머 인코더 구조를 활용해서 이 Z라는 스타일 배리어블을 뽑아내게 되고요. 디코더 부분은 이제 그 이미지 인코더 그리고 트랜스포머 인코더와 디코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지 인코더는 레스넷 18 구조를 사용하고요. 이 레스넷 18로 인베딩된 이미지와 포인트 그리고 Z 배리어블을 트랜스포머에 통과시켜서 최종적인 액션 시퀀스를 보완하게 됩니다. 이 TBA는 원래 학습을 할 때는 인코더 식을 다 사용하고 인프런트를 할 때는 디코더만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럼 이 Z 값을 인프런트시에 어떻게 하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TBA의 원래 학습 목적 자체가 Z 베리어블을 가우시안 스페이스로 매핑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그 가우시안 그 평균값인 0을 인프런트시에는 사용하게 됩니다. 웨크를 한번 이제 인프런트 하면은 케이스 탭에 대한 액션 시퀀스가 나오는데요. 이 K의 액션을 수행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단순하게 K 스텝마다 한 번씩 인퍼런스를 수행해서 이 K의 액션을 순차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템포럴 앙상블이라고 해서 각 타임 스텝마다 인퍼런스를 수행하고 이 이전 K 타임 스텝에서 계산한 액션 시퀀스 중에 현재 타임 스텝에 해당되는 액션에 대해서 웨이트 특성을 해서 현재 액션으로 사용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이 액션 청취의 길이가 길수록 성능이 좋은데요. 이게 너무 길어지게 되면은 오픈루프 컨트롤이랑 이상한 상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당한 값을 설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템포를 안산거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말로가 너무해서는 3%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엑스를 학습시키기 위한 데이터 수집 방법인데요. 엑스퍼트 콜리지로 RRB 커넥터를 사용했습니다. 목표 작업은 여기 보시는 파란색 컵까지 로봇 손이 움직이는 것이고요. 이 환경에 대한 장애물 정보와 그 로봇 손이 움직일 목표 위치를 모두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진행했습니다. 이 장애물 정보 같은 경우에는 엑셀 파일을 읽어와서 누구의 플래닝 씬에 이렇게 초록색으로 부채를 표시를 했고요. 목표 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 컵의 위치는 무조건 시뮬레이션에서 바로 알 수가 있고요. 그 컵의 위치에서부터 이 로컬의 상대적인 위치를 이미로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그 위치까지 이제 그 위치가 나오고 거기서 IP를 풀어서 유니트 타겟 포지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비 플래니싱을 사용하는 이유가 이 무비 플래니싱 안에 콜리전 체킹을 할 수 있는 함수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콜리전 체킹 함수와 바랄 그 엑스퍼트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조인트 포지션을 뽑아내게 되고 계획하고 이 조인트 포지션을 로스로 이 무조건한테 줘서 무조건의 로봇을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무조건에서 로봇이 움직이는 동안 이 조인트 포지션과 벨로시티 그리고 RRT로 계획한 기다릴 조인트 포지션과 벨로시티 이 핸드의 위치와 카메라 이미지를 기록하고요. 각 에피소드별로 컵의 위치와 성공 누구를 저장하게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에피소드가 끝날 때마다 컵이 이제 새로운 위치로 이동을 하면서 에피소드를 여러 개 모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RRT를 쓰면 아니게 그 RK를 쓰다 보니까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투파리가 자유가 높고 또 특히 팔이 사람마다 반대로도 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금 사람이 보기에는 이상한 액션으로 생성될 수 있는 게
그래서 알로하 논문에서 사용한 이 무조건 시뮬레이터와 저희 토카미 무조건 시뮬레이터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먼저 로봇 컨피그레이션 같은 경우에 실제 알로하 로봇은 카메라가 4대가 있는데 시뮬레이션 상에서는 한 대만 사용하는 테스트 베이스입니다. 카메라는 이제 둘 다 한 대씩 있고요. 스테이트 디멘전은 이 알로하는 그 양팔 6DOF 6자에도 8과 1자에도 긁고 해서 총 14자에도의 스테이트를 갖고 이제 힙합 같은 경우에는 8자에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맞게 그 네트워크의 인풋과 아웃풋 단을 추정을 해줬고요. 학습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집 주기가 조금 많이 차이가 나는데, 사실 둘 다 무조건이라고 써있긴 한데, 이 알로하 논문에서 사용한 무조건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파이썬에서 이제 무조건의 그 물리 엔진만 사용하는,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 카메라 이미지를 이 시뮬레이터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이 저희가 사용하는 무조건에서는 카메라 이미지를 받아오는 게 시뮬레이터 자체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되다 보니까 이 이미지를 렌더링하고 저장하는데 좀 딜레이가 많이 있어서 데이터 수집 주기가 9Hz 정도로 많이 까다리게 되었습니다. 에피소드는 이제 논문에 사용한 거와 비슷하게 50개 정도를 모았고요. 에피소드 렌스가 이제 400개에서 7개 줄었는데 사실 이 데이터 수집 주기를 고려했을 때 이 시간상으로 볼 때는 비슷한 길이 수집 주기가 좋아서 타임스케일이 좀 낮아진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청크, 그러니까 앞으로 몇 스텝의 액션을 계획할 거냐도 이제 수집 주기에 따라서 비슷한 비율로 줄여주었습니다. 그래서 2000 에폭에 대해서 X를 진행을 했고요. 그 학습한 X를 다음과 같은 4개의 환경에서 실험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먼저 학습데이터와 동일한 물체, 그리고 학습데이터와 색상이 다른 물체, 학습데이터의 형태가 다른 물체에서 원기둥이 아니라 다각기둥의 형태로 줘봤고요. 물체가 여러 개인 경우에서 4가지 환경에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먼저 학습데이터와 동일한 물체인데요. 이게 동양적인 성공률 자체는 조금 낮습니다. 매치에서 각 에피소드별로 그것이 최종 위치를 보여드릴 건데, 근데 정성적으로 볼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컵의 위치를 추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파란색 물체의 위치는 어떻게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미지를 넣어주면 파란색 위치가 이미지를 넣어주면 그 이미지 상에서 파란색 위치를 이제 임플리시하게 습득을 해서 그 위치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보시면 빨간색으로 쳐놓은 게 실패 상황인데요. 실패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컵의 위치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기에는 성공처럼 보이긴 하는데 제가 학습 데이터로 준 것과 준 거랑 비교했을 때 이 두 가지의 거리가 조금 멀어서 실패로 판정된 경우도 있고요. 실패 성공의 기준은 뭐였어요? 제가 준 그 컵에서 핸드그래프 포지션까지의 상대적인 거리가 한 28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30cm 이내로 들어오면 성공이라고 판별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컵에서 이 핸드까지 거리가 30cm를 넘어서는 경우입니다. 30cm는 좀 길어 보이긴 하는데. 이게 이 승모께서 이 컵까지의 거리라서 조금 수치상으로 좀 길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학습 데이터와 색상이 다른 물체에 대한 테스트 결과인데요. 이 경우에도 이제 성공률 자체는 비슷하게 나왔고요. 꽤나 그 컵의 위치를 찾아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컵이랑 충돌이 나는 경우인데, 이런 식으로 컵의 위치를 잘 찾아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이전에 스테이트와 동일한 물체에 대한 경우랑 비교했을 때 실패 상황에서 이제 컵이랑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식당이랑 충돌하는 경우가 조금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성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동일한 물체, 스테이트와 동일한 물체랑 비교했을 때 조금 효능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을 그건 그냥 순수하게 색깔만 바뀌어서 맞습니다. 다음은 아예 형태 자체가 바뀌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성공률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보시면은 뭐 아예 다른 위치로 이제 손이 들어가거나 아예 이 물체랑 충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성공을 했고요. 여기서는 이제 물체랑 충돌해서 손가락이 꺾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물체랑 충돌을 한다거나 이거는 이제 엉뚱한 위치에서 이제 손을 이제 사실 엉뚱한 위치에 손이 조절을 한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체가 여러 개의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도 이제 성공률이 꽤나 떨어졌습니다. 이 경우는 특징이 보시면은 이 로봇 손이 이 두 물체 사이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이상 물체를 지나서 이제 두 원통의 사이로 가려다가 이상 기둥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 두 원기둥의 사이를 이제 그 손이 가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이를 말라는 게 아니라 파란색을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 멈춰 있습니다. 이 두 물체 사이에서. 그러니까 내 말은 파란색을 잡으려고 갔는데 그냥 좀 멀리 갔다. 그 정도.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이 문제가 조금 알려져 있는 문제라서 뒤에 그 결론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으로 이제 X의 특성을 말씀드리면은 이 적은량의 데이터 제가 50개 그 50개 데이터를 70Hz 정도로 썼으니까 350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적은량의 데이터로도 빠른 학습이 가능하고요. 또이 색상 변화는 모습하지만 물체가 형태가 바뀌는 경우에는 테스트를 실패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면은 이 프리트레인드 비주얼 인코더를 사용하는데 이런 비주얼 인코더를 학습시킬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방법이 이 색상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색상 변화에는 어느 정도 로스트한 성능을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전에 본 것처럼 여러 개 물체가 있는 경우 이 경우는 이제 해가 두 개가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경우를 멀티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런 멀티 모델 상황에서 하나의 해로 수령하는 게 아니라 이제 두 해의 평균으로 수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풋으로 이제 로봇 스테이트와 이미지만 받기 때문에 각 텍스트별로 플레이스를 각각 학습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이전에는 이제 그 컵까지 다가가는 거를 학습을 시켰는데 만약에 컵을 들어서 사람한테 주는 걸 하고 싶다라고 하면 새롭게 플레이스를 아예 다른 네트워크로 플레이스를 학습을 시켜서 분리 네트워크를 분리를 해야 돼요. 또 궁금한 게 나는 그러면 테이블에 그 아까 물체가 아니라 이상한 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 경우도 이제 뒤에 써놨는데 이제 그런 물체가 있을 때 위에 얘기한 이런 그 두 개의 평균을 수렴한다는 문제점도 있고요. 또 파괴할 물체를 저희가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여러 물체 중에 임의의 물체로 이제 들어가는 걸로 이거 보이고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하나 물체를 잡는 건 되게 명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테이블 위에 뭐 펜슬이 있다든가 약간 이상한 물체들 아니면 뭐그 테이블의 형태나 색깔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 막 울퉁불퉁한다든지 테이블이 그렇게 그 테이블의 형태는 어느 정도 그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고요. 만약에 다른 아예 완전히 이런 원통이 아니라 아예 완전히 다른 물체가 있다라고 했을 때도 아마 그 물체를 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은 합니다. 해보진 않았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일반화를 위해서 여러 물체를 잡을 수 있게끔 만약 트레이닝을 시켜놨다고 하면은 그 여러 물체 중에 어떤 물체를 집을 거냐라는 거는 이 그냥 액트만 사용해서는 할 수가 없고 그냥 액트 그 결과에 따라서 임의의 물체를 찾게 될 그런 걸 보입니다. 그래서 네, 실험할 때 얘기를 안 했던 것 같긴 한데 혹시 만약에 책상 높이가 달라져도 혹시 성능이 좀 많이 달라질까요? 왜냐면 이게 카메라 한 대만 쓰다 보니까 뎁스에 좀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그러게 그것도 비슷한 질문이지. 근데 사실 이미 이 원기둥 위치가 바뀌면서 이 카메라 그 뚜커비가 보고 있는 이 원기둥의 사이즈 자체가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대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뭘 해야 돼? 이 결과를 바탕으로 어떻게 해서 계산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먼저 이 물체의 형태가 바뀌는 경우에도 테스크를 수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물체를 포함한 디프로세스를 구축을 해야 합니다.
네, 이때 고려해야 될 것이 이 원기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임의로 이 원기둥에서부터 이 토카미 층까지의 상대적 위치를 제가 임의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었는데 이 물체의 형태가 계속 복잡해지게 되면은 이 위치를 지정하기가 좀 사람이 파이팅해서 지정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 보이시는 그림과 같이 이 물체에 대해서 어떤 위치, 어떤 자세로 이제, 이걸 잡아야 하는지를 생성해주는 알고리즘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세상 표현을 할 때도 제가 듣기로 지금 헥틱과 이 행들의 매핑이 정확하지가 않아서 사람이 눈으로 보면서 적당히 헥틱을 조절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개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스크와 목표 물체를 지정하기 위해서 인풋단을 좀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타일 밸리어블에 단순하게 0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각 태스크별로 다른 값을 집어넣는다거나 아니면 그 이미지를 입력할 때 그 로봇이 보고 있는 이미지뿐만 아니라 목표 물체 이미지를 추가로 주어서 이 해당 물체로 돌아가게끔 만든다거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멀티 모더리티를 잘 학습하는 다른 모방학습 알고리즘도 있는데요. 이 대표적인 예시가 디퓨전 플리시입니다. 디퓨전 플리시를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F와 마찬가지로 이미지 인풋부터 엔딩부터 포지션을 생성하는 알고리즘이고요. F가 이제 CVA 구조를 사용했다면 디퓨전 플래시는 이름처럼 디퓨전 모델, 많이들 사용하시는 달리라거나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사용하는 생성형 모델을 이용합니다. 여기 아래 보시는 그림이 이 디퓨전 플래시의 멀티모더리티 특성을 잘 보여주는데요. 이 태스크는 여기 이 회색 T자 모양 물체를 이 초록색 위치로 로봇 손으로 밀어서 움직이는 태스크입니다. 이 로봇이 지금 이 파란색 점에 있는데 이 T자 모양 발을 밀기 위해서 이 반대편으로 가서 이 T자 모양 발을 밀어야 될 상황입니다. 이때 오른쪽으로 거나 왼쪽으로 거나 두 가지 모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디퓨전 플리싱은 두 가지 모드를 다 잘 배열을 합니다. 근데 다른 모델을 보면은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아니면 두 가지 모드가 섞여가지고 태스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엑스에서도 이전에 이런 물체가 여러 개가 있을 때 비슷한 상황이 일어난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컨텐츠 시스템스크에 대해서 이 FK센서 값을 포함한 데이터셋을 모으는 것이 이 FK센서 모델을 위해서 필요하겠습니다. 네,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